뭐 화면 보시면은 아예 제목을 제가 아예 뭐 넷제로 프레임워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주로 뭐 금융 쪽도 그렇겠지만 뭐 IMO의 결과물들이 다 이제 그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문에 충실하게 저는 좀 전달을 해야 오해가 없다. 한국말로 이렇게 잘못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요. 의미를 다르게 이제 해석해 놓은 것도 있어서 가능하면 제가 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제가 번역한 것도 좀 의미가 그렇겠지만 원문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더 영어가 빠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도 계신데 인도네시아 저도 한 10번 갔다 왔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참 좋죠. 프로젝트 하면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다 이제 그 환경 부분에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고무적인 것은 오늘 그 녹색 해운항로 확대 및 한국형 모델 개발이라는 R&D가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그게 4년 동안 이루어지고요. 또 그 SMR 그 뭐 정보를 말씀드리면 SMR 그 원자력 그 추진 선박에 관한 R&D가 산업부하고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한 27년부터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8천억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요. 뭔가 좀 이번에는 새롭게 정부가 이제 뭐 조만간에 그 6월 달에 선거 끝나면 새 정부가 들었을 텐데 새 정부의 주요 공약에 녹색 해운 항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해운 항로 촉진 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뭐 여야에서 지금 현재 여야죠. 여야에서 공동으로 발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야의 주요 공약에 아예 녹색 해운 항로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운 쪽에 관심을 좀 더 친환경 쪽에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이니까. 뭐 넷제로라는 것의 의미를 뭐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제로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온실가스를 그 치고받고 해서 넷제로 제로인데 아예 제로 에미션이 아니고 돈을 쓰든지 그렇게 해서 제로 베이스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넷제로 자체가 제로 에미션이 아니고요. 그러면 IMO에서 그 왜 넷제로라고 했느냐면 이 넷제로 전략이 2050년 IMO 2023년도에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만들면서 2050년도에 넷제로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기 조치라고 하는 미드텀 메저인데 이 중기 조치가 결국에는 우리가 선박에서 이 탄소를 사용하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탄소세라는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 용어도 안 쓰고요. 랩이나 텍스나 이런 용어를 전혀 안 쓰고 탄소세가 아니라 이제 부담금, 뭐 부과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소를 내가 배출함으로써 선박이 이 내야 되는 그 돈, 그거를 이제 뭐 부가금이라고 하면 또 약간 그 네거티브한 의미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탄소세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했고요. 그 용어 자체도 안 나오고 부과금 또는 분담금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우리 KMI 직책을 얘기하셨는데 연구위원 위에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 이건 그 경제사회인문연구회의 소속의 26개 국가정책연구기관에는 똑같은 직책을 씁니다. 그래서 부연구위원, 그 다음에 연구위원, 그 다음에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원에서도 그렇고요. 뭐 각 기관별로 10명 내외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부속서 6의 사장. 그러니까 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조치.
예,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EDI나 EXI나 CII 이런 건 다 기술적인 조치입니다.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료를 어떤 거 쓰느냐 그게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에 관한 거에 그 마폴의 부속서 6에 4장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2013년 1월 1일 날 발효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채택이 되기 위해서 승인을 한 10월 달에 채택이 됩니다. 이번에 승인을 한 넷제로 프레임워크 이게 이제 5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맨 아래쪽에 그림 빨간색 그림 이게 이제 그 넷제로 그 전략입니다. 2023년도에 채택이 됐고, 2030년도, 40년도, 50년도 이런 목표를 IMO에서 이렇게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CII 같은 경우에 더 그 감축률이 더 강화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감축을 하지 목표에 해당되는 그 감축을 못하는 기본적으로 감축을 못하는 그런 연료를 쓰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부과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기술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거, 하나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도저히 지금 뭐 총량 2030년도 기준으로 해도 30%를 감축하는 연료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술적으로는 에너지 이피션시 디바이스를 장착을 해서는 30%를 감축하는 그런 효과를 현재까지 여러 개를 합쳐서 다양한 걸 쓰더라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연료를 결국 바꿔야 되니까 연료의 표준을 정해서 표준 안에 들어오는 거는 적정량의 부가금을 내고 표준 아래다 그러면 많이 내고 표준 뭐 이상으로 아주 이상적인 제로 에미션 연료를 쓴다. 비용은 비싸지만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50, fit for 50인데 이게 또 유럽에서는 사실 2030년도까지 모든 섹터에 대해서요. 모든 섹터가 다 있죠. 모든 섹터에 대해서 55%까지 줄인다. 이런 것도 사실 퓨리움 마리타임이나 피포 50-50나 이런 것들이 IMO에서 정하는 목표하고 연동이 돼 있다. 같이 간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 EU 기준들이 벌써 이미 시행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지만 IMO에서는 전 세계 다니는 모든 선박에 동일하게 규정을 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게 이제 협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예, 푸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IMO 규정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압력을 넣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EEDI가 채택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투표해서 EEDI가 채택이 됐는데 지금 뭐 매년 2013년도에 EEDI하고 심프가 발효됐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IMO GHG 스타디 이런 또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계속 이제 강화하는 이런 스킴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부가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탱크 투 웨이크 또 웰트 투 웨이크 뭐 그런 뭐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지부터 벙커링에서 선박에 도착할 때까지 그다음에 선박에 벙커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박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탱크 투에서 그 연료를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배출하는 것까지 그 과정 자체를 전 과정을 다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화주가 나오는 거죠. 화주가 이제 화주가 예를 들면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을 선호하고 그런 선박을 사용하는 그런 그 기업에게는 금융 파이낸스 측면에서 뭐 금융 이자율을 적게 해준다든지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이거하고 매칭을 해서
이제 그 은행권에 이제 파이낸스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화조하고의 어떤 친환경 운송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뱅크에서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ESG 경영이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2030년, 40년, 50년, 근데 40년도 같은 경우는 7080입니다. 그러니까 70%나 80%를, 스트라이빙 80%를 감축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친환경 연료를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는 이 2040년도 산을 넘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2035년 정도 되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해운에서는.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친환경 그 비싼 연료들을 쓰면서까지 이 산을 넘어가려고 스트래티지 전략이라든지 비즈니스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특히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그런 그 많은 해운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DI, EXI, CII 뭐 이거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CII 레이팅도 A, B, C, D, E 해서 뭐 D를 세 번 맞으면 스트라가 업되는 거 이런 스킴이라는 거 뭐 여기 다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의 핵심적인 거는 넷제로 프레임워크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용어들이 뭐 GFI가 뭐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이게 무슨 용어냐 그냥 신문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뭐 그렇지만은 정부의 보고서에도 그냥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개념상의 적용되는 선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데피니션이 정의가 연간 GFI 달성 값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내가 GFI라고 하는 그 인디케이터 이거를 인텐서티라고 하는 밀도의 단위당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우리 그램 포 메가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기준의 GFI의 기준에 따라서 배출하는 것들을 달성하는 값. 그거를 이제 연간 GFI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하여튼 한 해 동안 선박에서 사용되는 모든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 이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안 하는 연료를 쓴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온실가스 집약도의 평균값을 내서 웰트 투 웨이크로 산정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어테인드 애뉴얼 GFI라고 하는데 어테인드 애뉴얼 GFI. 그래서 일단은 GFI를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달성을 했느냐 안 됐느냐 내가 갖고 있는 선박이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돈을 많이 내야 되느냐 적게 내야 되느냐 아니면 돌려받느냐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료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 추진의 선박이 운항하는데 사용되고 작동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연료라고 하죠. 연료가 왜 연료라는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냐고 하면 지금까지는 HFO나 이런 건 기름 성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연료로 취급받는 것 대부분이 가스 성질의 연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 연료에 대한 것들이 독성이 있든지 아니면 flammable, 인화성이 있든지 그리고 폭발성이 있든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해운회사에서는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그 교육 훈련, IMO 모델 코스라든지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선원에 관한 협약이 STCW 협약인데 그 협약도 전면 개정될 뿐더러 이 연료에 대한 취급에 관한 그리고 그 연료를 다루는 그 워커들, 그러니까 작업자에 대한 안전, 또 연료를 어떻게 저장하고 운반하고 이런 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FI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입니다. 그러니까
GHG Fuel Intensity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가정 웰트 투 웨이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용된 에너지 단위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람 CO2 per 메가줄 이렇게 단위로 표현하니까 이게 아직까지 GFI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기준에 따라서 하냐. 그런데 아직 개발이 다 안 됐습니다. GFI를 어떻게 할 건지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제가 이제 집약도다, GFI가. 모든 것은 GFI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어떤 선박에 적용이 되느냐? 2028년도 1월 1일 이후에 건조 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신선의 선박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8년 7월 1일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2030년도 7월 이후에 인도된 것 이거를 뉴십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게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선박이 다 GFI 등록소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GFI 등록소는 어디서 하느냐? IMO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유닛을 이렇게 이제 발부를 하는데 그 유닛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메디얼 유닛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유닛이고요. 서플러스 유닛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서플러스 유닛은 뭐냐고 하면은 남는 거, 잉여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유닛을 발부해 주는 것. 이게 초과 유닛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고 하면 모든 선박이 개정을 해서요. 그 개정이 명세서에 표현이 돼야 되고 GFI의 GFI 등록소라고 하는 등록소에다가 내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는지를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계정을 만들면서 나는 얼마만큼 감축을 하겠다. 아니면 얼마만큼 감축을 하겠다는 내 계획을 내고요. 그거보다 많이 냈거나 적게 냈거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부가금을 내게 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뭐냐고 하면 이런 거 다 걸쳐서 나중에는 선박은 뭐를 가져야 되느냐면 적합증서를 가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적합증서 발급하기 위해서 이 적합증서는 어디가 발급하냐? 주관청이 하든지 아니면 KR 같이 이제 그 정부 대행 검사기관에서 이 적합 확인서를 연료 집약도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GFI의 적합 증서를 발부해서 선박은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게 돈인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보면은 연간 GFI 달성값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얼마만큼 GFI를 달성하겠다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정해서 내가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계정을 만든 데서 저한테 주는 거고요. 근데 그게 연료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료에 대해서 이제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를 쓰느냐? 친환경 연료가 이 온실가스를 뭐 20% 발생하는 아니면 믹스드 써서 바이오 오일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그보다 적게 발생하는 걸 쓰든지 어떻게든 간에 연료에 대한 등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그 온실가스 부과금이 달라지니까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Sustainable Fuel Certification Scheme이라고 해서 그래서 연료에 대한 인증제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박에서는 GFI라고 하는 거를 달성하기 위한 달성값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거를 해야 되고 그게 뭐의 기준에 따라서 하느냐 그러면 연료의 그 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 값에 대해서 GFI 그러면 얼마 정도의 목표 값을 내가 맞출 것인가 하면은 하나는 연간 내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 근데 연간 나는 좀 다이렉트 해갖고 컴플라이언스 한 타겟을 이게 이제 GFI 강화 목표를 나는 달성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선박이 자신 있으면 뭐 강화된 목표를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이 달성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돌려받게 될 수도 있죠. 친환경 연료를 쓴다라고 하면. 근데 내가 기본만 하겠다 그러면 기본에 해당되는 부가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선박들은 다 기본적으로 GFI를 다 갖게 되는 겁니다. 등록에. 예, 그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도 연도에 따라서 그게 강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6%, 8% 이게 베이스 타겟은 그렇고요. 다이렉트 컴플라이언스 타겟은 좀 센 거. 나는 강화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은 17%, 19%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스킴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여기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그림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림에 보면은 뭐 부족분, 그러니까 연간 내가 티어 1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티어 2를 하겠다. 그게 결국 말씀드린 기본만 하겠다. 아니면은 좀 센 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목표값을 정했으니까 목표값을 정해놓고 내가 얼마만큼 달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든지 돌려받든지 이렇게 하는 스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부족한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상태다. 그래서 기본값에 해당되는 게 100불이고 강화된 것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380불입니다. 예, 톤당.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돈을 내가 많이 냈으면, 그리고 내가 달성을 많이 했으면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많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기본적인 어떤 스킴이다 그러면 리메디얼 유닛이다. 보충 유닛이나 이렇게 하고요. 스킴 자체가. 그리고 내가 뭐 목표값 자체를 높여 잡고 돈도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달성하는 걸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달성을 충분히 다 높게 했다라고 하면 달성을 한 것에 따라서 내가 돌려받을 게 많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연간 GFI를 해서 이거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하고. 당연히 GFI를 등록을 해놓고 내가 목표값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목표값하고 달성값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기관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조치를 받는 이런 형태가 이제 선박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 100불하고 380불이 돈이 굉장히 뭐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전체 지금 현재 선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산정을 해보면 연간 한 20조 정도 그 정도의 그 돈이 모아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조를 모으자 해서 그거를 그 감축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GFI의 그 기본값하고 강화된 값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서 더 많이 뭐 걷자 이렇게 해서 100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까 감축률 고려하고 그 기본적인 값이 100불, 그 또 이 강화된 값이 380불. 뭐 이거를 다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전 세계 선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조 정도의 일년의 재원이 29년도 이후에 모아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20조라는 게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매년 20조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KOBC가 얼마 정도의 그 규모인지는 이제 뭐 제가 뭐 처음에 탄생을 할 때 뭐 4조 투자해 갖고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몇십 조 되겠지만은 그리고 농협이 한 110조, 120조 이 정도 규모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뭐 여기서 한 5년만 모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협보다 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 돈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IMO의 GFI 등록부, 이거는 뭐 IMO에서 하는 거고요. 등록을 해야 그 등록하기 전에 GFI 보고하고 검증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각 그 시기별로 7월 31일, 8월 31일, 9월 31일 이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 해운회사는 안내를 받고 이거에 따라서 그, 그 뭐 KR 같은 인증기관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근데 목표 값을 내가 갖고 있는 선박에 뭐가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가 제일 유리하냐 이건 따져봐야 되겠죠. 연료유 가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연료유 가격이 연초에 내가 등록을 했는데 1년 동안 해보니까 아, 이 연료 가격이 떨어졌어. 아니면 연료 가격이 확 올랐어. 그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에 1년 간격으로 연료유 값이 많이 변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평균 값들을 보통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GFI 등록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결국에는 계정 명세서, 그 다음에 연간 GFI 달성값, 뭐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 뭐 이런 것들, 총 에너지 소비량, 그 다음에 이 연료 집약도에 관한 적합 확인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부에 들어가서 내 선박에 대해서 IMO에 계정을 하나씩 다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제텐제트 연료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제텐제트. 그래서 제텐제트가 뭐냐고 하면 제로, 오와 니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로로 배출을 하든지 제로에 가까운 연료를 제로는 아니지만 제로에 가까운 연료를 우리가 통칭해서 제텐제트 연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그냥 통상적으로 뭐 어디에 쓸 때 그냥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개정도 하고 등록도 하고 그랬으면 돈이 모아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용어 자체를 IMO의 넷제로 펀드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IMO에 앞으로 연간 2029년, 30년 뭐 이렇게 되면 더 이제 예를 들면은 배출량이 더 많아진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뭐 20조 이상 매년 모아지는 그런 IMO의 넷제로 펀드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또 파이낸스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예, 펀드를 마련해서 이거 어떻게 쓸 것인가, 20조를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돈을 쓰겠다라고 배분을 많이 하겠다라고 한 게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의 보조금 형태로 그 돈을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방법. 그게 지금 현재까지 논의된 거는 한 70% 정도를 100%로 했을 때 20조 그러면 70%면 한 14조 정도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협의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연료나 뭐 이메탄올 연료 중에서도 뭐 온실가스를 많이 또 바이오 연료라든지 혼소 연료 뭐 다양한 연료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써서 내가 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박이 돼버리면 계속 그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고 하면 뭐 돈 받아갖고 또 배 짓고 또 돈 받아갖고 또 친환경 연료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해운회사나 연료의 공급망을 갖춘 그런 회사만 살아남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또 한 가지 돈은 어디다 쓰냐고 하면 R&D, R&D에다 쓴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제 그 개도국이나 이런 데 기술 개발해서 그 기술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개도국이나 그런 데는 해운이 없는 나라들은 뭐 이 돈을 전혀 뭐 만져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 그 그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자기들은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에 오는 뭐 지나가는 선박들도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 우리도 선박을 통해서 먹는 게 들어오고 나가고 뭐 그러니까 그도 푸드 시큐리티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도 돈을 좀 달라라고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게 푸드 시큐리티입니다.
이게 개도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돈 달라고 하는 게 푸드 시큐리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에다가 R&D하고 역량 강화에 30% 정도를 쓴다고 했으니까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교육 훈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대형 프로젝트가 이제 저 글로벌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에, 뭐 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온실가스 기술 협력이나 기술 이전, 테크니컬 트랜스포나 이런 거, 식량 안보, 푸드 시큐리티 이런 규정들이 지금 여기 5장에 들어가 있다. 뭐 이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설명한 것들을 보고 이걸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아 이게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 리메디얼 유닛이라고 하는 거에 380 강화된 우리가 380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선에 보면은 100톤, 100불 해서 나와 있는 거 무조건 다 웰트 투 웨이크 기준이죠. 그죠? 요렇게 지금 뭐 일단 기준보다 훨씬 더 뭐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선박들 친환경 연료를 100% 쓴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선박들은 이제 돈을 리메디얼 유닛이라고 하는 거를 안 내도 되겠죠. 완전 100% 친환경 연료를 쓴다고 하면 제로 에미션 연료를 쓴다고 하면 그리고 그러면 자기들은 그게 뱅킹이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서플러스 유닛으로 내가 그걸 오히려 팔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어제 HMM하고 제가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같이 옆에서 같이 보면서 봤더니 지금 연료 가격의 이 메탄올 가격이 5배, 6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톤당 100불 그러면 어 뭐 저 이 메탄올이라고 하는 그 연료를 쓰려 그러면 톤당 500불, 600불을 지급을 해 가면서 써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 한진중공업에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은 한진중공업에 이 메탄올 해갖고 배를 지금 몇 척 짓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연료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그림을 또 더 자세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GFI가 있고요. 티어 1, 티어 2, 그다음에 서플러스. 요게 제로 Z&Z를 쓰는 거는 요 그린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린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초과 달성해서 팔 수가 있는 그런 거고요. 결국 그거는 넷제로 펀드에서 이쪽을 이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 중간에 그 오렌지색이 있는 거는 이제 30%뭐 그 아래에 요 사이에 있는 거죠. 8%하고 21%요 사이에 있는 걸로다 내가 GFI 등록서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만큼 돈을 100불을 내야 되는 그 레인지가 요 아니고요. 그다음에 나는 안전 강화된 것들을 내겠다라고 하면 뭐 풀링을부터 하는 서플러스 유닛이나 뱅킹이나 이런 것 다 고려해서 나는 380에 해당되는 걸 한다고 하면 좀 많이 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제는 뭐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IMO 내처럴 펀드 이건 IMO가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20조 정도가 2029년부터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이 돈을 과연 어떻게 배분할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금융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 개도국이나 예를 들면은 섬나라 국가들이 자기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푸드 시큐리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너희들도 중소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을 우리가 여기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 나라의 그 선박을 이렇게 건조해서 주는 형태 이런 것도 비즈니스가 나중에 그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선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실습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뭐 지금 뭐 학교가 지금 그 두 개가 통합돼 갖고 글로컬 그 예비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 실습선, 두 개 대학과 연수원과 여기서 전 세계 실습선이 이 정도로 동시에 매년 이만큼의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선박을 지어주면서 트레이닝 시켜서 같이 간다라고 하면 상당한 비즈니스가 될 거다. 그 기금을 1년에 20조 이상 하는 기금들을 그런 쪽으로도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강화된 거, 이게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기본 타겟, 베이스 타겟하고 강화된 타겟, 요거에 따라서 요 범위 안에 드는 거, 요 그림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35년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단계가 더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강화되겠죠.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요거는 뭐 Z 팩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만족하느냐 못 만족하느냐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돈을 많이 내느냐 적내느냐 요거에 따라 다 결정이 됩니다. 퍼센테이지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해를 아마 대부분 이해를 하실 텐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IMO의 넷제로 펀드라는 걸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이 돈을 많이 내서 만드는 380불짜리가 있고 또 돈을 좀 적게 내서 100불짜리를 돈을 내는 게 있고 결국 리워드해서 보상을 받는 거는 ZNZ를 쓰는 선박에는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게 이제 내가 ZNZ를 통해서 쓰면서 보상을 받는 금액하고 연료율을 내가 이제 그 친환경 연료를 사서 쓰는 거하고 얻은 게 더 비싼지 어느 게 더 싼지 이거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운 회사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뭐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온실가스가 6개예요. 사실은 6개 온실가스가 있는데 그 온실가스 중에서 CO2하고 CH4, N2O 요거만 하는 거고요. 대부분 99%가 온실가스 중에 CO2를 규제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과정은 전 과정이다. 웰트 투 웨이크다. 감축률은 베이스냐 다이렉트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 티어 1은 베이스하고 다이렉트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티어 2는 베이스를 초과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미준수 선박은 적합 증서가 발급이 안 되니까 선박 운항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미 군수 구간에 따라서 그러면 뭐 준수가 안 된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리메디얼 유닛을 돈 주고 100불짜리를 하든지 380불짜리를 하든지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탄소체라는 요 개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ZNZ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이제 ZNZ 제로와 니어 제로 연료를 쓰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 신규 가이드라인 1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GF 아까 달성값 뭐 내가 얼마만큼 달성해야 되는지 아직 그 개념만 정해놓고 계산 방법은 안 정했습니다. 앞으로 논의해야 돼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이 SU라고 하는 서플러스 유니스라고 하는 것도 이 준수 부족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연료 인증제 이것도 연료에 대해서 다 그리고 목표가 보고 지침 검증 지침 그다음에 GFI 등록서 아까 이제 등록서 만들어 설치 운영 관리 지침 IMO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개정을 하면 공짜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수수료 시스템이 여기 들어오겠죠. 돈 내고 계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ZNZ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또 있는 게 우리 GCF처럼 넷제로 펀드의 이게 보드 멤버가 어느 나라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들을 20조를 쓰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는 보드 멤버에 뭐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거기 들어가느냐. 아니면 국가별로 안배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중기 조치라고 하는 건 로드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26년도, 27년도 초반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10가지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져야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올해 4월 달에 승인이 된 거고, 3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채택이 될 거고, 발효는 27년도 1분기 3월 1일 날 발효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IM 넷제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뭐 이렇게 뭐 쭉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에, 뭐 이렇게 목록을 요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GFI 등록부 계정 개설을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다음에 이제 심플을 개정해서 하는 거, 발급하는 거, 적합증서 발급하는 거, 그리고 GFI 데이터를 수집을 1년 동안 매년 하는 거, 그다음에 그 SFCS라고 하는 연료유 등급제 그거에 따라서 매년 활동 보고하는 거 31일. 그다음에 등록소의 수수료 납부를 6월 30일 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보고하는 거 그 다음 해에 한 해 넘어서 이제 3월 31일까지. 그다음에 검증 등록부 제출하는 거 6월 30일. 이게 이제 GFI 그럼 나는 어떤 걸 할 건가에 선택하고 이행하는 거 7월 30일까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명세서를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주간 뭐 IMO가 하는 게 있고 선박이 해야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이 그 스킴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요거 자료는 나중에 혹시 참고로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아, 시기별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중기조치 이행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협약은 어차피 27년도에 발효가 될 거지만 그거에 맞춰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뭐 2년 돼서 29년도 돼야 돈이 모아지는 이런 형태니까 주관청이 해야 될 거, 또 선박이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IMO가 해야 될 거 이것들을 잘 구분해서 역할들을 뭐 이렇게 하도록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리면 아마 이것만 봐도 잘 했는데 결국 5천 톤 이상입니다. 적용되는 거는 5천 톤 이상. 그리고 이제 27년도부터 될 거고 이제 10월 1일까지 IMO GFI의 등록소를 개설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28년도 1월 1일부터는 내가 GFI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돼요. GFI 보고 의무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는 내가 수수료를 내고 이제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매년 3월 31일까지는 매년 연간 그 이후부터 29년도 3월 31일이 첫 번째 돌아오는 거죠. 그다음에 29년도 지나면 30년도에 또 돌아온다고 하면 매년 연간 GFI를 보고하는 시점이 3월 31일. 그다음에 이제 검증하고 수수료 납부하는 게 6월 30일까지. 이 사이클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매년 9월 30일 날 매년입니다. 매년. 적합증서를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합증서를 예를 들어서 SOC를 발급받아야만 그 이후에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안 받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결국에는 SOC라고 하는 적합증서 가지고 다니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얼마만큼 목표를 정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계획을 내서 내가 인정받고 그 다음에 돈을 덜 내고 덜 내고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이 여기 이 시장 메커니즘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뭐 앞으로 일할 것들은 뭐 놔두고요. 예, 이 그림이 참 정리를 좀 깔끔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그림을 보고서는 이해를 하시면 요 프로시저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의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저희가 우리 김보람 책임이 그린 건데요. 우리 그 저기 그 IMO의 그 정책 그 동향이라고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 이슈별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IMO 정책 동향이라고 하는 그 정책 동향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올리는데 좀 쉽게 이렇게 작성이 된 거라서 제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요 이렇게 타임 테이블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를. 근데 시간별로 요거를 보면 또 좀 더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그 질문 뭐 하시면은 제가 질문 또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그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 이 좋은 내용이 공유가 됐는데요.
일단은 공유를 중지하시고 서로 얼굴 보시면서 조금 확인할 거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있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확인할 거 조금 더 하시면서 이해를 조금 높여보시죠. 없으세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GFI를 맨 처음에 예, 예, 등록할 때 자기 선박이 어떤 연료를 뗄 건가 예. 하는 거를 이제 정해서 등록을 하는 거겠죠?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등록하는 선박이 예. 티어 예. 2에 해당하는 거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연료를 어떤 거를 쓰느냐를 그 선박 계정에다가 다 네,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 스펙을 다 아까 말씀드린 그 거기에 어떤 것들이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요런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등록부에 요런 정보를 선박 근데 이제 계정 그게 명세서 380불을 발송값 낸다는 게 예, 그 연료의 질이 떨어지면 380불을 내고 예, 연료의 질이 기준보다 이하면 그러니까 탄소 예, 배출이 연료 자체의 예, 기준보다 이하면 예, 예, 100불을 내고 예, 예. 완전히 제로 에미션이나 니어 제로 에미션일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맞죠. 예. 네, 제텐제트 연료를 쓰면은 네, 돈을 돌려받은 거, 그게 보조금으로 우리가 준다. 이게 그 기본적인 펀드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가 보면 연료유가 한 400불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연료유 1톤당 가격이고 예. 사실 러프하게 계산하면 연료유 1톤당 이산화탄소 3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아까 6배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이 메탄올? 예, 2메탄올 연료가 지금 현재 톤당 예. 그 지금 현재 HFO보다 많게는 6배, 작게는 5배, 이 정도에서 시장이 그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5배라 그래도 예. 지금 연료유 톤당 400불 보면 5배라 그러면 2,000불이잖아요. 톤당. 2,000불 내는 거죠. 예, 톤당 2,000불을 내고 그걸 쓸 거냐? 예, 예. 아니면 그리고 이제 2,000 톤당 400불을 내고 예, 그러면 1톤당 3톤의 GHG니까 380불 내더라도 예, 예, 400불 잡고 1,200불만 더 내면 되잖아요. 예, 탄소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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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400불에 1,200불 더해도 1,600불인데 예, 예, 근데 만약에 그 이메탄올을 쓰면 2,000불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까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그래서 HMM에서 돈이 5배, 6배씩 되는데 누가 그거를 쓰겠냐. 음, 그거는 그 돈이 안 된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그 정도 보조해줘 갖고 내가 그걸 쓰겠냐 이거죠. 그래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비슷하게 정도 돼도 사실 퍼스트 무버기 때문에 우리는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는 5배, 6배 된다고 하면 그거 누가 그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 하면서 돈을 내면서 하겠느냐. 음, 지금 현재 거기 가격이 정해진 거예요. 왜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 처음에 얘기할 때 100불, 뭐 380불 이렇게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탄소세로 개념을 가져가면 예, 1년에 100조 걷는 것, 150조 걷는 것, 이거를 염두에 두면, 그래서 예, 거기를 많이 주는 것들을,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 나름대로 비즈니스 하는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거꾸로 음, 얘기하면.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을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재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특히 화석연료를, 이게 이제 화석연료를 쓰는 화석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 예, 이런 나라들은 엄청난 반대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음. 예, 그거를 계속 쓰기 위한 걸로다가 이게 적어져야 계속 쓰는 거죠.
예, 예. 만약에 그 가격이 2m나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내서 그거로 이렇게 좀 뭐야 빌드업해서 그거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 생산 새로운 연료를 많이 쓸 수 있는 구조로 빨리 가게 되면 산유국들이 생산을 못하고 거기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적게 이제 재원이 마련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나눠진 거죠, 사실은. 음, 음. 원래는 이거보다 5배, 아까 예를 들면 20조가 아니라 100조였다고 하면 다섯 예, 배잖아요. 예. 그러면 돌려받는 것도 아까 얘기하는 것도 380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뭐 그렇죠. 한 1,500불 뭐 1,500불 2,000불 정도. 이렇게 해갖고 5배 해갖고 넘겨받으면 야 그게 비슷하게 이퀄 된다고 하면은 그거 쓰죠. 예를 들면 나는 음. 친환경 선박을 확보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적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제트 팩터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예, 감축률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30년도, 35년도까지만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2040년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걸 와장창 올려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갖고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재원이 많이 모여지는 그런 팩터로 이제 전환될 거란 얘기죠. 지금 시작 단계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로키로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도의 유효성은 뭐의 함수냐면 기존의 연료 유가하고 IFO의 연료 유가하고 그다음에 아까 Z&Z 연료의 그 가격 예. 그 두 개의 함수네요. 상업적으로 맞죠, 판단할 때. 맞죠. 예, 100% 그죠? 그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 그 전략적으로 예. 선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런데 예. 지금의 가격 구조를 보면 전환하는 거에 모티베이션이 안 되는 그렇죠. 예, 그 전환해도 뭐 내가 받는 것도 없고 내가 그 오히려 정도 손해가 비용을 나는 더 경제적으로. 내면서 손해를 보면서 내가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게 예. 이제 H&M 같은 나라도 이제 H&M 같은 회사도 당장 그게 이제 딜레마라는 거죠. 배를 짚고 있는데 그거 운항을 해야 되느냐, 묶어놔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혹시 다른 분들 좀 의견 주실 분들 있으세요? 허상무님이나 어, 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예. 느낀 게 우리 쪽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가 계산을 해보니까 3천억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이제 용선 나온 거 하고 그럼 용선주가 주는 거 하고 하더라도 저희가 내야 되는 게 400억인데 음. 비용은 떠나서라도 뭐 이제 모든 선사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친환경 연료를 쓸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선박들이 그래서 지금 예. 한진중국에서 짓고 있는 HMM의 컨테이너가 에탄올 엔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에탄올,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 궁금하기도 한 게, 이 방카링을 어디서 할까? 음.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선사들한테 친환경 뭐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베푸는 것도 있지만, 예. 이거 이 배가 뭐 한 곳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월드와이드로 다니는데, 음. 이런 친환경 연료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LNG도 당장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LNG 선박들도. LNG 선박들도 뭐 지금 많이 만들었다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LNG를 원활하게 서프라이 할 수, 연료로 서프라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음. 특히나 암모니아랄지 에탄올이랄지 이런 걸 했었을 때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서프라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열량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쓰고 있는 VLSF하고 에탄올하고는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열량이. 음. 음.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지만이 지금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거 저 서프라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 아까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에도 좀 어떻게 그 연료를 보급해주는 서플라이한테도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자기들이 그걸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음.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좀 답답합니다. 좀 저도 보고 있으면. 예. 보통 제가 저번에 강의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어떤 게 예상이 될 때 또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피드 포워드가 있고요. 그건 뭐냐면 미래 이게 예상되니까 앞에서 조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조정을 변화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변화 때문에 생긴 디자스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커렉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드 포워드가 일어나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에서의 그 뭐라 그러나 그 퍼스트 무버가 가지는 베네핏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야 선제적으로 그런 충격을 그러니까 겪고 나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스무드하게 조정하면서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제 이런 상태로 가다가 어떤 디자스터를 겪고 그 디자스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그 퓨얼에 대한 이런 380불을 이제 트랜지션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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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가격 이제 그 인센티브가 내가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보다 더 크다. 그랬을 때 코스트를 전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피드백으로 결과를 보고 나서 조정하는 그러니까 충격을 경험하고 나서 조정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업적인 디시전을 보면.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누구도 전환 안 할 거거든요. 전환이 안 일어나면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계속 올릴 거예요. 이게 380불이 아니라 500불, 1000불 막 올리다 보면 나중에는 전환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이제 허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LNG 벙커링도 그 컨테이너 정도나 되지 벌크선 이런 게 아무 데나 들어가서 LNG 벙커링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메탄올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운이 컨테이너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면 또 이 다른 분야에서는 결국은 그게 어떤 걸 촉발할 거냐면 결국은 가격이 높은 이메탄올을 살려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그렇게 커졌으니까. 그러면 더 지불하게 하는 수요가 생길 거고 그때서 이메탄올을 공급하는 쪽이 움직일 거라 이거죠.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다 경험하고 나서 디자스터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로 이익을 보는 주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제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 그 울산 UPA에서 예, 울산항만공사에서 그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그 스토리지 탱크들 예, 지금 2030년도 뭐 35년도 몇 척에 몇 백만 톤을 이렇게 공급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리지 탱크를. 예,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부산항이나 다른 나라, 다른 항에 들어오는 선박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10투10 벙커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10투10 벙커링을 하기 위한 벙커링 십도 지금 그 확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예, 일부 몇 척만 이제 그 우리 도크에 아니면 뭐 처음으로 메탄올 선박 그 머스크라인의 메탄올 선박에 벙커링을 했다 이런 그 시범적인 운항 그 정도 사실 수준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투십 벙커링을 하기 위한 그런 십들을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선소 이게 예, 확보가 지금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뭐 상무님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급망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해운회사나 정부에서 뭐 재정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인프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의 그런 어떤 은행이나 이 투자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생산업체를 이렇게 이제 어레인지해서 거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생산량들을 예측을 하고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키워서 음, 거기에서부터 공급받는 그게 머스크 라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전 세계 음, 8개에다가 그 이메탄을 공급하는 망을 그 생산량을 고려해서 지금 19척 이메탄을 이제 계속 그 저어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러면 앞에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려고 하면 뭐 투자은행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없잖아요. 뭐 그 누구 산업은행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KOBC 같은 우리 해양진흥공사나 이런 데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꿔서 이렇게 그 프로덕트 컴퍼니를 그런 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컴퍼니에 지분을 투자를 해서 거기를 이렇게 육성해서 우리 일단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그 투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그러면 해결할 음.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예, 예, 공공투자 영역이라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인프라는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LNG 벙커링 쪽에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LNG 벙커링 선박 한 척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한 척 갖고 있죠? 그 가격이 대체로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게 파나막스 한 척 값보다 비쌉니다. 500억 정도예요, 500억.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LNG 벙커링 선을 짓겠다는 사람은 LNG 벙커링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지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LNG 벙커링 선박을 LNG 퓨어를 떼는 선박을 짓는 사람은 LNG 벙커링 인프라가 있어야 LNG 선박을 지을 거예요. LNG 추진선을. 이게 상업적으로는 둘 다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착 상태예요. LNG 벙커링 선박을 짓는 사람은 내가 LNG 벙커링 선박을 지었을 때 그 선박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 조성됐을 때 지으려고 그럴 거고, LNG 추진선을 짓는 사람은 인프라도 없는데 무슨 추진선을 짓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러면 LNG 연료선 또는 뭐 바이오 연료선이나 연료 보급선 벙커링 선박이 몇 척이 필요할까를 스터디를 해보는데 스터디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울산이 스토리지 탱크 지으면서 앞쪽에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스터디 하나도 없이 그냥 어디선가 누가 만들어서 주면 스토리지 커패시티 갖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도 예, 사실 무모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그뭐 해양금융대학원에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결국은 테크니컬한 거를 커머셜한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아까 R&D 뭐 저기 SMR R&D 8천억으로 추진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다른 R&D도 마찬가지로 수천억씩 주고 R&D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커머셜 바이어빌리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박한선 선임하고 둘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 전문가들도 꽤 계신데 항상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이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아, 오늘 자료를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단톡방에다가. 예, 예. 제가 이거 예. 자료 저기 뭐야 카톡이나 아니고 우리 조교인가 누가 있어서 그 지금 이 카톡으로 제가 포럼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면 예, 예. 올릴게요. 예, 예,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워낙 그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복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이미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 지났는데요. 늦게까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공부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술적인,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먼트하고 커머셜 바이어빌리티를 어떻게 균형 있게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다 그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하고 저희 같이 또 커머셜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하고 그 컬래버레이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김호 교수님 늦게 켜셨는데 혹시 뭐 코멘트 할 거 없으세요? 아니요, 저희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코멘트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처음부터 다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좋은 내용 공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오늘 아주 내용이 좋았고요. 예, 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지금 이제 쭉 섭외가 돼 있어요. 섭외가 돼 있는데 어느 거 먼저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제로 또 여러분들 모시고 배워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한선 선임 연구위원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예.